안녕하세요. 사람이 나이 들면 웃음보다 생각이 많아진다고들 하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남들이 부러워할 인생이라지만 정작 제 마음 한켠은 늘 조용한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불안은 바로 제 아들 도연이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한다는 말이 반갑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것만큼은 제 삶에서 배운 유일한 자산이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깊은 의심 하나와 닮아 있다면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충청도 청주에서 평생 건설업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회사 이름이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이름값은 꽤 한다고들 하죠. 자수성가라는 말 남들이 붙여준 훈장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 외아들 도연이죠. 제 아내는 아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 녀석을 키워야 했죠. 부족한 손길에 마음껏 웃게 하진 못했지만 사람답게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는 다 못할 만큼 기쁜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어쩐지 복잡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도 자식 문제 앞에선 늘 조심스럽고 작아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한 척 살아왔지만 도연이의 결혼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떨리더군요. 그날 도연이가 처음으로 그 여자를 소개하겠다며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가정을 이루는구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벅찬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혜진. 광고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능력도 있고 스스로 자립심 강한 여자라고 도연은 말했죠.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말하는 태도도 분명했고 전화 너머의 목소리도 밝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달랐습니다. 밝은 듯하면서도 단정한 그녀의 옷차림, 미소 짓는 표정 뒤에 묘한 계산기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죠. 그게 그냥 기분 탓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사람 속을 읽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일터에서 거래처에서 현장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 그런 감각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예진이라는 여자의 눈빛을 마주하고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상냥했지만 제가 묻는 질문마다 정답처럼 준비된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이의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었을 때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모범 답안이 돌아오더군요. 어떤 대화를 해도 그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순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걸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아들을 빼앗긴다는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면의 밤이 며칠째 이어졌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연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는 제 방식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직접 가까이에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호 회장이 아닌 이름 없는 노인 박만섭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자신을 속이는 일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기꺼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일은 정 이사에게 넘겼고 직원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며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제 삶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백발 가발을 쓰고 수염을 붙이고 허리를 일부러 구부리고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예전 동료였던 특수분장사 후배에게 도움을 받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덧입혔고 허름한 바지에 헐렁한 점퍼, 낡은 모자까지 챙기니 낯선 노인의 모습이 제 눈에 비치더군요. 이 정도면 아들도 못 알아보겠지. 한편으론 씁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묘한 결의가 솟았습니다. 신분증도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박만섭, 나이는 70.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 경비 일을 시작한 사람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사는 서울 양천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경비 아저씨 한 분이 건강 문제로 그만두신 덕에 자리가 났고 저는 그 자리에 운 좋게 들어갔죠. 며칠간 일지를 쓰고 주민 차량 번호를 외우고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까지 받으며 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처음 며느리 될 사람을 아파트에서 다시 본 날, 저는 안으로부터 묘한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냥 경비 아저씨로만 봤습니다.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성큼성큼 걸어가다 제가 인사를 했더니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 뒤로 돌아서서 가는 모습에서 예의보다 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봐주는 눈이 필요 없는 사람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니까요. 며칠 뒤 그녀는 쓰레기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하자 순간 인상을 찌푸리더니 말없이 쓰레기를 건네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그 모습에서 저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연이는 그렇게 따뜻하고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인데 왜 이 여자는 노인에게 이토록 무심하고 차가운 걸까? 저는 이 삶을, 이 관찰을 더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지켜보기 위한 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그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파트를 오가는 주민들의 이름도 익혔고 애들 등하교 시간, 택배차가 오는 시간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만섭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예진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점점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그날은 비상 상황으로 전기 점검이 늦어졌고 제가 우산도 없이 옥상 점검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지하 주차장에서 예진이를 마주쳤습니다. 머리가 젖곳이 축축한 저를 보고도 그녀는 놀란 표정 하나 없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차를 몰고 나가며 제가 서 있던 자리 앞에서 잠깐 멈췄지만 창문도 내리지 않고 그저 짧게 비키세요. 그 한마디만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따뜻함도 없는 말투였습니다. 도연이 앞에서 그렇게 웃고 살가운 척하던 그 얼굴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이란 존재에게는 사람이 아닌 듯 행동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기보단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아들을 맡긴다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불을 들고 내려와선 아무 말도 없이 경비실 문을 툭 열었습니다. 이거 좀 옥상에 널어주세요. 그 말투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은 감기 기운이 있어 어렵겠다고 말하자 예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이 정도도 못해요. 참 한심하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이 들끓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보다 더 서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켜보며 아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제 마음은 이 여자의 무례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민낯을 본 이 순간 결국 제가 옳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겉으론 능력 있고 다정한 예비 며느리. 하지만 속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차디찬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본질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녀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의 배경과 조건을 택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착각이 아니길 바랐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꼭 막아야 한다. 저 아이는 아직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한 마음을 가졌는데 예진은 그런 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말보다 태도, 태도보다 눈빛이 진짜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아들아 널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건 아들의 인생을 위한 방어이자 한 아버지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예진이라는 여자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 속내를 도연이만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세심하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마음속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이 결혼은 반드시 다시 생각하게 해야 한다. 제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죠. 사업 초기에 가진 것 없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깔보이며 버텨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 회사에는 경비부터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누구 하나 허투루 대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오며 체득한 사람을 보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예지는 그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능력 있어 보였지만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켜본 지난 한 달 동안은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로서가 아닌 기능으로만 취급했죠. 그리고 그 기능이 기대에 못 미치면 거침없이 조롱했습니다. 도연이는 모릅니다. 자신 앞에서 웃는 그녀의 얼굴 뒤에 얼마나 차가운 시선이 숨어 있는지. 그 아이는 사랑에 빠졌고 그 감정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보호입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면 차라리 지금 이 진실을 밝혀서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도연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날 원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일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꺼내놓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들, 목격한 장면들,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필요한 건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 있는 오래된 CCTV 위치도 익혔고 관리사무소와 협조의 일부 장면은 복사해 두었습니다. 정당한 절차였고 문제될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한밤중에 거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도연이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저를 보면 꼭 인사를 하고 때로는 빵 하나,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아저씨 일하느라 힘드시죠? 조금이라도 드셔요. 그 말에 울컥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아이의 진심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결혼만큼은 막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진과 도연이 함께 나온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이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예진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멀리 앞서 걸어가더군요. 도연이 저를 돌아보며 아저씨, 나중에 꼭 점심 한번 같이 해요 하며 웃었는데 그 말이 어쩐지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그 사람의 진심을 믿고 있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 한켠에 쌓아두었던 기록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복사하고 메모에 날짜를 적고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많았지만 기록은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걸 볼 때쯤이면 아마 나를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직 너 하나만 생각했다. 그 마음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결심은 섰습니다. 내일 도연이를 따로 불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할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도 아니라 오직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걸 꼭 말해줄 생각입니다. 아버지란 자리는 때론 미움도 감당해야 하는 법이지요. 나는 지금 내 아들의 인생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연이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 진실은 돌려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시간 좀 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흔쾌히 그럼 오늘 저녁에 회사 근처에서 뵐게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 단순한 대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저를 믿고 있다는 걸 말 한마디에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한 도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회사에서 자유로워지시니 편하시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편해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내가 반드시 봐야 할 것들이야. 도연이는 의아한 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영상 일부와 일지에 기록한 내용, 그리고 제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만 꿈벅이던 아이가 점차 손끝을 떨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었습니다. 10분쯤 흘렀을까요? 도연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 혼란과 충격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이게 진짜예요. 겨우 꺼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본 거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사실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흐르는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저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방식밖에 없어서.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줬으면 한다. 도연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밀어내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제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박정호라는 이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과 달랐던 건 도연이의 얼굴에 어른스러움이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제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그런데 영상 보고 편지 읽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날 통해 원하는 걸 얻으려 했다는 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 듣기로 했습니다. 결혼 다시 생각하겠다고 그녀에게 말했고 오늘로 끝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고 아들의 선택이 너무도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아버지가 널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건 알아줘서 고맙다.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로 모든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고 직원들과 인사하며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도연이는 한동안 혼자 지냈지만 웃음도 다시 찾았고 제게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 속에서도 자라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그 아이의 인생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믿어주는 아버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흐른 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일상이란 게 참 묘하더군요. 소란스럽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 가라앉고 너무도 평범한 순간들이 어느새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곤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도 꼭 필요했던 배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나이에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를 돌며 본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건 단순히 며느리의 진짜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 어느새 아버지로서 내 방식이 옳다고만 믿으며 아들의 삶에 선을 넘었던 점도 돌아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녀를 막으려 했던 마음속에도 한편으로는 내가 옳다는 고집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저를 도연이는 끝까지 받아주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마음을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런 따뜻함이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가족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알게 된 감정 하나는 미움도 실망도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진이라는 여자는 떠났고 그녀에 대한 감정도 이제는 묵은 먼지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건 아들과 나 사이에 쌓인 신뢰와 또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의 인생을 앞에 두고 조용히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은 내 몸처럼 아픈데 그 아이는 그걸 모를 때가 많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발 다가서면 오히려 상처가 될까 봐 몇 번이고 망설이고 결국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말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알려줘야 했고 그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제가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너무 늦게 진실을 마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로 도연이는 더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한층 단단해졌고 더 좋은 인연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지켜봐 주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며 알게 된 게 있다면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 나더라도 진실을 전해주는 용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아들의 인생을 구했다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었다고요. 혹시 지금 당신도 가족 때문에 혼자 마음속에서 1000번, 10,000번씩 갈등하고 있다면 그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엇갈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가족은 결국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